오늘의 이야기를 물어보신다면 우리를 물로 보지 마라 라고 외치며 시민들이 직접 나선 이야기. 3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농담이 있었다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마. 그러다가 물도 사 먹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 말이 정말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먹는 물 문화를 확 바꿔버린 건 바로 우리 대구에서 있었던 이 일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33년 전 이야기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경험한 사상 최악의 환경사고였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전대미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진물이 막 나야. 진물이 나고 막 우들두들하이 막 떡먹같이 막 부풀으면서 입술도 그래가 불이 터지고야. 먹고 살아가는 기가 먹고 죽어가는 기가 도대체. 오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물만이 마음먹고 먹고 마시게 해주십시오. 짝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991년 3월 16일에) 대구 수도사업본부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이거 수돗물 이거 수돗물이 이상해요 이거. 냄새가 이거 심해가 맡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야야 그거 마시지 마라 그거. 전화를 끊고 났는데 또 전화벨이 울려요. 지금 수돗물에서 악취가 너무 심해서 밥을 못 지어요. 이걸로 밥 짓다간 다 죽게 생겼어. 악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라는 전화가 수백 통이 잇따라 걸려옵니다. 도대체 대구의 수돗물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에 이 수돗물 냄새를 생생하게 증언해 주실 분이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장관님, 예. 당시 기억하시죠? 수돗물 냄새가 어느 정도였어요? 집사람이 아기가 둘이 있는데 저녁을 못 먹이겠다고 밥을 못 지어서 아, 물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도 수돗물 먹어야지. 그럼 냄새를 맡아보니까 염소 냄새가 코를 콱 찔러요. 그 소독을 좀 많이 했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이 물 먹어야지 먹자고 하면서 제가 먼저 이 물을 한 그릇 떠서 마셨어요. 맛은요? 마시니까 예. 순간적으로 호흡이 탁 막히는 게 그래도 뭐 얘들하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꿀꺽 삼켰는데 얼마 있어가 막 배가 막 끓어오르고 미석거리고 막 구토증세가 일어나고 도저히 이게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죠. 그 색깔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 투명한 물인데 물같이 그래. 냄새와 맛이 확연히 달랐다는 거고 그렇죠. 이런 걸 경험한 시민들이 전화를 16일에 막 걸어옵니다. 예. 그리고 17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대구의 한 언론사의 당직 기자도 이런 전화를 받게 되죠.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 기자가 바로 대구시 상수사업본부로 달려갑니다. 그 이후에 장관님 어떻게 됐습니까? 17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전에 이제 그 수질 분석을 해보니까 페놀이 나왔다는 걸 알았어요. 먹고 살아가는 기가 먹고 죽어가는 기가 도대체. 생화물이와 다를 바 없는 독극물 페놀을 유출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양심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수도력은 못 낸다. 수도력은 못 낸다. 근데 교수님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악취 소동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이게 페놀이라는 물질은 맹독성 물질입니다. 물에 1ppm만 있어도 물에 1ppm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제 안에 들고 있는 요 물에 아주 작은 먼지가 하나 딱 들어가도 1ppm이 넘어갈 것 같은 그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 정도만 있어도 간독성이 생기고요. 또 신장이 손상이 되고 중추신경계가 마비가 되고 그런 정도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최악의 환경 오염 사건 중에 하나였죠. 이게 이 공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장에서 쓰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수돗물에 들어가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게 뭔가 유출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알려진 정확한 사실로는 구미공단에 있는 D전자에서 페놀 원액 저장 탱크에서 페놀 수지로 넘어가는 그 파이프관이 있는데 그 파이프관이 파열이 되면서
30톤의 페놀이 유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페놀이 옥계천을 거쳐가지고 대구의 산수원이 다사치수장으로 흘러갔고 그게 결국 수돗물로 공급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이 페놀, 클로로페놀에 네. 노출되고 그걸 마시거나 했던 그 분들이 162만 명이라고 얘기한 게 나와 있습니다. 대구 시민 전체의 71%에 달하죠. 장관님, 근데 예. 이 물이 치수장까지는 왔잖아요. 예. 그러면 치수장에서 삐용삐용삐용 위험하다 뭐 이런 거 인지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게요. 스며든 겁니까? 그때는 그냥 무방비로? 필터만 있는 거예요. 16일 토요일이었단 말이에요. 예. 수많은 민원이 이제 빗발치고 한 이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접수가 돼도 상소사업본부에서는 제대로 대처가 안 된 이유가 주말에 근무를 안 해요. 근무자가 당직자가 없어요?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고 또 야간에도 근무를 안 하고 공휴일도 근무를 안 해요. 수질 검사를 하는 사람. 그런데 물은 뭐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죠. 예. 수질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 요원들이 7명 있는데 네. 다사 수원지에 이 사람들이 낮에 다 토요일이라서 다 퇴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민원 전화는 들어갔지만 대응을 안 했고. 비전문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직원 한 사람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죠. 폐수, 방류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감지하고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해서 놓쳐버린 대구시 수도관계 공무원 1명을 입건을 한 바 있습니다. 참 이게 상수도 관리에 맹점이 이런 총체적인 어떤 그 난맥상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었죠. 나중에 이 사건 경위를 기록한 백서를 보면 아까 장관님 말씀처럼 이 근무자가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고 자꾸 신고를 하니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입장에서는 이 염소 소독을 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염소를 더 과하게 넣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염소 때문에 악취가 수백 배나 더 심해졌던 겁니다. 아, 원인이 뭔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네.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네. 일단 소독제인 염소를 넣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염소는 원래는 정수에 쓰는 안전한 물질이거든요. 강력한 살균제기도 하고 예. 또 소독제기도 하고. 그러니까 작업자 입장에서는 이 경험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예. 수돗물에 악취가 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부패를 했다든지 미생물이 발생해서 그렇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염소를 넣으면 이게 깨끗하게 제거가 되니까 염소를 넣었던 거죠. 예. 넣어도 뭐 자꾸 안 없어진다고 자꾸 전화가 오니까 더 많이 넣고 더 많이 넣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페놀에 이 염소를 넣은 게 더 사태를 그렇죠. 심각하게 만드는 거네요. 그 페놀이 염소화 페놀, 클로로페놀, 또 클로로페놀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걸로 바뀌게 되었고 그런 놈들은 페놀도 냄새가 심하지만 네. 클로로페놀은 약 한 500배 이상 냄새가 악취가 심합니다. 그런 게 이제 수돗물에 섞여 들어갔으니까 오히려 더 막 냄새가 증폭이 됐죠. 아파트 단지와 대구 시내 곳곳에서는 페놀로 오염돼 악취가 나는 물을 빼내느라 난리였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페놀이 생각보다 좀 끔찍한 물질인 것 같은데 그 옛날에 그 히틀러 나치가 네. 막 장애인을 학살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페놀이 사용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페놀이 살에 닿으면 살이 그대로 타버립니다. 염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더 위험한 거는 염산은 그나마 타면서 이게 좀 없어집니다. 분해가 되고. 근데 페놀은 우리 몸에 닿으면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타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사를 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내부가 다 타버리는 거죠. 또 DNA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 암 발생을 시키죠. 아주 독한 그 발암 물질이 되는 겁니다. 이 수돗 물질에 이런 정도의 독한 발암 물질이 섞여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서야 뭐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이 어쨌든 수돗물에서 생성이 돼버렸어요. 염소랑 그렇죠. 만나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어디 가정뿐이겠습니까? 뭐 사람 모이고 사는데 물 안 쓰는 곳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사례가 얼마나 다양했겠습니까? 진물이 막 나야. 진물이 나고 막 우들두들하니 막 떡먹같이 막 부풀으면서 입술도 그래가 부르터지고야.
전부 다 다네요. 다네오나 이상하다 처음에 배탈 났나 했더만은. 근데 열이 올랐다 내리고요. 그리고 막 설사를 잘잘 물고치 막 그러기도 하고 뭐라도 들어가면 그대로 막 올려버리거든요. 뭐든 잘때 먹으니까 냄새가 나서 막 역겹고 꾸역질이 나서 먹지를 못해요.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가지고 난 내 혼자만 그런 거 알았더니 우리 아들도 아침에 일어나더니 설사 난다고 물관계 때문에 설사 난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대구 시민들이 1991년 우리 대구에서 직접 겪은 이런 피해 사례들입니다. 이 당시에 제가 겪었던 걸로 가장 가슴 아팠던 그 일들은 임산부 피해였어요. 이때부터 이제 이 페놀 피해 임산부들의 참 눈물겨운 그런 거 투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처음에 800여 명의 네. 그런 그 임산부들이 대구시의 환경문제조정위원회 보상에 관계되는 그런 거 정의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페놀과 유산과 인과관계를 인정을 안 했던 거죠. 아니 그 페놀의 위험성을 모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 너무나 지금 황당한데요. 이게 실제로도 있었던 일이고. 결국은 페놀 농도가 뭐 페놀이 나오긴 나왔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다. 그런 식의 어떤 발표를 하게 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당시에 그 상수사업본부장 분명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환경처 장관도 국회 상임위에 나가서는 페놀은 전혀 뭐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무해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사실 그 음용수 기준은 0.005 ppm이었어요. 근데 시에서 그 16일 날 낮에부터 그 물을 먹었는데 17일 날 새벽이 이제 3시 반인데 이때쯤에 페놀 그 수돗물을 분석해서 보니까 페놀 섞인 0.003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음용수 기준인 0.005보다는 좀 떨어졌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건데 원수를 취소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때 시점은 이미 페놀이 우리 하류로 떠내려간 그런 시점이에요. 이 민감한 사람이 페놀을 냄새를 맡고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농도가 약 한 0.04 ppm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맡을 수 있군요. 맡고 이상하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많은 시민분들이 신고를 한다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수돗물 안에 0.04 ppm 이상은 있었다는 거죠. 신천의 소화전을 여는 이유는 수돗물을 빼내기 위해서. 신천이 이 대구시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빼내면 이제 수돗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새벽에 다 빼낸 거죠. 그렇게 해도 0.003 ppm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양은 얼마나 있었을지 추정이 안 되긴 하는 거죠. 이미 흘려보내고 난 이후라서 그 당시에 정확한 그 농도를 측정할 수는 없었지만 뭐 교수님이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적어도 0.04는 됐으니까 시민분들이 신고를 했지 그 이하라면 냄새를 맡을 수가 없거든요. 실제 당시 시민들이 겪었던 그 고통들은 두통이나 복통, 또 붉은 반점도 나타나고 두드러기나 또 무력증까지 심지어 나타났어요. 뭐 유서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또 출산할 무렵에 넌 사산을 한다거나 기형하다 놓는 뭐 이런 그 일들이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집니다만 그런 걸 봤을 때 페놀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은 그 당시 수돗물에 페놀 농도가 3 ppm 정도는 됐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에게 노출된 농도는 그 증상으로 비춰보면 더 고농도였을 엄청나게 더 고농도였죠. 기준치가 지금 0.005 ppm인데 3 ppm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지금 나눠보면 600배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구 지방 그 환경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여기에 만족치 못한 분들이 처음에는 800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 환경분쟁조정위로 이제 갑니다. 할 때는 800명에서 60명으로 떨어져요. 여기서도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92년도에 16명의 그 피해 임산부들이 남아서 이제 민사 소송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년 정도 재판 소송을 끌다가 1995년 2월 28일에 판결이 나는데 조정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D전자는 1억 2천만 원을 페놀 피해 임산부 모임에 지급을 하고 대구시는 위로 금조로 2천만 원을 지급을 하라라고
판결이 나오는데 단서가 D전자는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감안하여 뭐 이 정도만 하라라고 나오고 가장 결정적인 이 조정의 문구가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단 D전자와 대구시가 페놀 사태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시인한 것은 아닌 만큼 당사자 쌍방은 물론 어느 누구도 이 조정 결과를 가지고 페놀 사태의 법적 책임의 조건부 범위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됐다, 그만해라 이런 거죠. 이 정도로 끝내라. 누구 책임인지 묻지 말고 그냥 끝내자. 그러니까요. 사실 2년을 기다렸고 내 몸이 증거고 또 내가 품었던 그 새끼 때문에라도 이거 포기할 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뭐 법적인 책임 묻지 말아라, 뭐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약간 좀 눈물이 납니다. 그 얼마나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왜 페놀이 그 태운다라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당시 법률적 판결의 근거가 피해자들이 마신 페놀의 농도를 알 수가 없으니까 태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 뭐 알 수가 없다. 법적으로는 아마 이게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그런 증거 불충분. 내용 같습니다. 증거를 중요시하는 이런 법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걸 과학자인 저에게 물으면 사실 과학에서는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과학에서는 조금 일부러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학계라면 이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냐면 피해자들이 섭취한 페놀의 양은 이미 다 흘러내려갔으니까 정량 분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그러니까 대신에 수돗물이 그러면 평상시보다 많은 양의 페놀이 있었던 건지 아닌지는 OX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O입니다. 명확하게. 네, 분명히. 예. 그리고 그럼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유산율을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 페놀을 마신 다음에 이 수돗물 사태가 있은 다음에 몇 개월간의 유산율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합해서 통계 분석을 하면 나오죠. 이 페놀에 의한 영향인지 아닌지 다른 조건은 똑같이 두니까요.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판결에서 페놀의 농도를 알 수 없으니까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과학적으로는 성립하는 논리는 아니죠. 나중에 이제 그 민사 재판 그 조정에 그 근거로 재판부에서 인용을 했던 역학조사나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나중에 또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재판부가 뭐 법정에선 그럴 수는 있지만 결국 그런 식의 어떤 임산부가 마셨던 그것이 농도를 모른다라는 말은 결국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술 마셔놓고 문제 생겼는데 저걸로 떼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계속 신호를 주는 거죠. 이 법정, 이 조정 판결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피해자는 정말 2번 죽는 거잖아요. 2번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 같아요.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그 임산부들의 심정을 한 번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돼서 이렇게 공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되게 깜짝 놀라게 되네요. 사회적으로 또 심지어는 가족들 속에서도 이 임산부 피해 임산부들에게 막 이런 음해와 공격이 막 들어가 있었어요. 가족들은 왜요? 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여성이기 때문에 집 밖에 너무 많이 나다닌다. 목소리를 너무 내지 말아라. 너무 참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거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돈을 밝힌다거나 돈을 더 받으려고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참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심지어 뭐 이혼까지 당한 그런 사례도 이 부분이 바로 800명에서 60명 또 16명으로 그렇게 그 신청했는 분들이 떨어진 이유입니다. 이 자꾸 화가 나는 게 이 페놀 때문에 아픈 사람은 이 엄마 그다음에 아이 당사자잖아요. 근데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이걸 피해를 본 사람을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되네요. 옆에서 제일 같이 싸워줘야 될 텐데. 그래도 마지막에 페놀 피해 임산부 모임의 대표가 하셨던 말씀은
그동안에 대구시나 관계 전문가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것이 곳곳에 허점투성이고 잘못된 것들이 많다. 라는 그 얘기를 함으로 해서 피해 임산부들이 끝까지 이렇게 몇 년 동안 했던 그 모습이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알게 했던 그 부분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죠. 정말 어머니는 위대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죠. 네, 그런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또 가르쳐 줬네요. 예. 당시 피해자 책임자 처벌이랄까요?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되었을까 싶네요. 무기징역 당했죠. 그랬으면 좋았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뭐 징역 당하는데 웃을 일은 아니고요. 그 D전자 간부가 이제 한 6명 정도 구속이 되고 뭐 상수도 관련 공무원 10명 정도가 또 징계를 받고 그렇습니다만 막상 일을 저지른 D전자에는 조업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어요. 여기에 또 다른 크나큰 또 제2의 사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0일 영업 정지가 이것도 뒤에 제대로 안 지켜질 때예요. D전자가 이게 전기 회로 기판 이거 만드는 데잖아요. 이 공급에 차질을 생겼다고 이 정부한테 이 공급 어떡하냐 이러면서 막 선처를 막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고요. 그걸 또 재계에서도 이것 때문에 수출길 막 막히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같이 막 이렇게 부추기고 4월 8일 그 환경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전자업계의 수출 타격과 함께 현지 확인 결과 사고 재발 대책이 완비되었음을 이유로 완비되었나요? 조업 정지를 17일 만에 해제합니다. 아니 진짜 무시. 대구 경북 시민을 진짜 무시하는. 어떻게 이럴 진짜, 수가 있는지. 진짜 되짚어 볼수록 기만적이에요. 정말 너무 참. 그 뒤에 어떻게 화가 됐을 것 납니다. 같아요? 더 큰 사태가 터졌죠. 당연하죠. 예. 이 주 뒤에 4월 22일에 페놀이 또 유출됩니다. 1.3톤이 그냥. 그 전자 회사에서 같은 유출됐죠. 전자회사. 이게 뭡니까 이게? 반성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여전히 그 관에서 똑같이 또 한 1.3톤 양은 조금 적습니다만은 유출이 되는 거죠. 이제 난리가 난 건 물론이고요. 이제는 이제 검찰이 직접 그 D전자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조사를 다 들어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 거죠. 또 그러고 나니까 훨씬 더 놀라운 사건이 드러났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9개월 전부터인 90년 6월부터 전체 총 325톤의 페놀이 무당 방류됐다는 기록을 찾아냅니다. 나는 항상 느꼈는데 뭐 이렇게 그릇 씻고 나면은 항상 손에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 락스 냄새 그런 건 줄 알았지. 뭐 이거 폐수가 흘러나와서 그런 줄은 전혀 몰랐잖아요. 우리가 수돗물을 먹으면서 보통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는 좀 다반사였고 그래서 이것이 뭐 일상적인 일로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진짜 엄청난 좀 분노와 좀 이렇게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양유석을 구속하라! 양유석을 구속하라! 정체성을 들고 양유석을 구속하라! 양유석을 구속하라! 양유석을 구속하라! 네. 91년에 수돗물 페놀 사태가 있었는데 이미 그 전해부터 네, 90년부터. 꾸준하게 방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요? 원래 페놀은 이제 모아서 사용하고 난 페놀들은 태워야 됩니다. 유기물이기 때문에 태우면 완전히 안전해집니다. 소각로가 2개가 있었는데 당시에 네. 검찰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한쪽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장 나니까 이걸 뭐 어떻게 태울 수가 없으니까 폐드럼통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강에 조금씩 이렇게 무단 방류를 했던 거죠. 조금씩 하루에 2.5톤 정도 되는 양을 계속 그렇게 방류해서 9개월간 방류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거를 소각로를 지어서 태우는 그 정화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아끼려고 했던 거죠. 이건 이제 그 앞에 사건은 실수일 수가 있는데 파손이었다고 이건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난리가 났던 거죠. 두산전자에서 비밀 통로로 방류된 폐수가 공단에서 흘러나오는 공동 하수구를 통해 옥계천으로 흘러들면서 낙동강으로 함유되고 있습니다. 그, 1푼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대기업이 말이죠.
대기업에서 하루 다니고 그건 뭐 일주일이 아니고 열흘 다니고 그건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상한 악취를 풍기는 그런 폐수를 방류한 것을 묵과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시민으로서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저 소기업체도 아니고 대기업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두산에서 나오는 이건 무엇이 아무리 좋다 해도 우리는 두산에서 나오는 음식 뭐 식품은 절대 안 먹기를 합니다. 우리 가게에서도 판매하는 모든 술을 안 팔기로 했습니다. 이때 당시도 실제로 이제 신문 기사 보도를 해보면 2차 이 사고 때 네. 중앙지에서 굉장히 이거를 크게 보도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또 나타날 수 있냐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막 벌금을 왕창 때리든지 뭐 그렇게 해야 재발 방지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 디전자와 또 정부의 책임 묻는 이 분위기 더 거세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1만 3천여 명의 피해 시민들이 예. 전체 170여 원 피해 보상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디전자가 14억 원, 1인당 한 11만 원 정도의 그런 그 보상도 아닌 그런 보상금으로 그렇게 이제 내놓고 했습니다만 디전자로 봐서는 전혀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뿌리 깊은 불신을 심은 거거든요. 이 사태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없게 됐다라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페놀 유출 사건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이제 시작된 거죠. 참다 못한 시민들이 이렇게 약수터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줌마 지금 물 뜨는데 지금 몇 시간이 걸렸습니까? 2시간도 더 기다리고 의하면 3시간 4시간 기다리야. 같은 경우에는 차도 없고 길러다 몰래 해도 길러다 몰래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또 돈이 있기 때문에 차가 있기 때문에 저 가서 좋은 물도 떠다 먹고. 그 이전에 우리 뭐 어렸을 때 이렇게 보리차 끓여서 그 오렌지 주스 병에 이제 담아서 먹고 하여튼 그런 게 문화였는데 그 문화가 이때부터 다 끝나버린 거죠. 그 제가 초등학교 때는 웅동하고 수돗물 열어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생각이 나니까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마신 적 없어요. 수돗물을 그냥 들어가지고 마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30년이 넘도록. 네, 생수 판매가 그 당시에는 불법이었다고는 하던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막 생수업체마다 막 전기 배달이 막 주문 막 쇄도하고요. 그 당시 이제 기사를 보면은 그다음에 생수값이 경유값보다 600원 이상 더 비싸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기억이 나는데 그때 되게 충격이 컸죠. 물을 사 먹는 물이 기름값보다 비싸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물을 사 먹지 않던 시대였고 뭐 심지어 불법이었다고 하니까요. 안전한 먹는 물 문화에 페놀 사태가 찬물을 끼얹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당시에 이제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 그러면 농담으로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호흡하고 있는 공기를 돈을 내고 호흡을 하라 그러면 농담으로 생각하는 거죠. 요 사태 이후에 국민들이 가만 안 하셨죠. 당연히 아침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물을 얻으려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생수가 나는 약수터를 찾아서 늘 이제 약수를 떠먹기도 했고 또 기관에서는 이제 약수터에 이게 뭐 대장균이 오염돼 있는지 어떤 다른 해로 물질이 있는지 늘 검사를 해서 약수터에 붙여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는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약수를 담는 생수통이 막 불티나게 팔려나갔죠. 맞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깨끗한 물을 시민분들이 마시겠다라고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고 하니까 94년에 이르러서 정수기의 성능 기준이라는 게 마련되고 그다음에 생수 시판도 이때부터 허용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물 하면 생수냐 정수기냐
이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당연히 고민하게 된 시대가 됐어요. 환경 문제말로 바로 이제 생존 문제다 하는 이런 인식을 전 국민들이 가지게 되는, 또 환경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집행을 여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어요. 94년도에는 환경처가 이제 환경부로 성격을 하는, 됐군요. 예. 환경의 어떤 질을 추구하는, 양이 아니고 질을 추구하는 이런 그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죠. 그렇다면 지금의 낙동강은 과연 안전한 것인가? 이 질문을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마셔도 막 되는 거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낙동강이 현재 뭐 절대로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철에 그러니까 녹조 대발생, 부영양화 문제, 낙동강이 특히 부영양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강 중에. 이게 한번 발생하게 되면 강에 있는 이 산소들이 다 소비가 돼버립니다. 강 안에서 산소를 먹고 살던 생물들이 전멸을 하는 수준으로 없어져 버리기까지 하거든요. 당연히 이 전체 강 유역에 있는 생태계 균형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저희가 몇 번이나 관찰을 했고, 그냥 녹조가 눈으로 보기에 안 좋다, 뭐 비린내가 나서 안 좋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녹조 중에서 사이아노박테리아라는 이 특별한 놈들이 있습니다. 이놈들이 아주 고약한 놈들인데 이놈들이 독소를 분비하는데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이런 환경 독소를 분비합니다. 알려져 있는 환경 독소 중에 두 번째로 위험한 독소입니다. 처음에는 간독성이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생식계나 이런 신경계 독성도 있다는 것이 이 최근까지 중국에서의 연구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게 공기 중으로 네. 떠서는 지역적으로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4km 맞습니다. 인접 지역으로 다 퍼지는 거예요. 예. 물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물에 있는 그 독성 물질이 마이크로시스틴하고 에어로졸 형태로 네. 그렇죠. 퍼진다라는 예, 예. 4km나. 그렇죠. 이게 물에 가까이 가면 물 냄새를 저희가 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물 안에 있는 그 에어로졸이 발생해서 우리 코로 들어오기 때문인데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영향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지금 나고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 녹조가 너무 심할 때는 레저 활동 같은 것도 못하게 네, 절대 못하게. 예, 금지하고 하잖아요. 아니 그거 뜰채로 이렇게 걷어내고 그러는 게 아닌 모양이죠. 아니 발생을. 녹조를 걷어내서 제거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주변 지인들이나 뭐 기회가 있을 때 강연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녹조가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발생을 하면요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예, 그 독소가 있는데 거기를 일부러 가까이 갈 이유가 없죠. 만약에 채취를 가야 된다면 완전히 방어구를 갖추고 이렇게 가야 될 정도이지 그냥 파란색 녹조가 끼었네, 그저 식물이 조금 더 파랗게 더 자랐네, 이 정도로 대할 내용이 아닙니다. 또 하나 예. 우리 대구 시민들이 그야말로 밤잠을 주무시지 않으시더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놈인가요? 대구뿐만 아니고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이 낙동강이잖아요. 예. 이 낙동강 최상류에 서포 재련소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기업이요? 예. 아연 재련을 하고 또 황산을 제조하는 그런 그 회사입니다만 이 반세기 넘는 동안에 수많은 그런 그 불법적인 환경 오염, 환경 파괴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그 기업입니다. 공장 부지나 거의 지하수나 인근 하천 또 그 서포 지역의 농산물 또 서포 지역 주민들의 혈액 속에 카드뮴에 대한 얘기입니다. 카드뮴. 그리고 심지어 서포 초등학교 화단에까지도 카드뮴이 다량 이제 나왔는데 그게 그 곳에 따라서는 수십 배에서 수만 배 기준치를 벗어나는 그런 그 카드뮴이 나오고 있고요. 1급 발암 물질인 카드뮴 농도가 공장 안은 최대 33만 2천여 배, 하천변은 최대 16,000여 배 넘게 나타났는데 환경부는 공장의 유해 물질이 공공수역, 즉 낙동강에 유출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뿐 아니고 아연이나 비수나 수원이나 이런 중금속도 같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또 환경부의 조사는 서포 재련소 하류에서부터 그 안동댐까지 지금 대구에서는 뭐 안동댐으로 식수원을 상수원을 옮기자, 치수원을 옮기자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안동댐도 퇴적물이 한 3m 정도 쌓였어요. 이미 그 퇴적물 속에는 반세기 넘게 그 공장 가동을 해오면서 흘려보낸 그런 서포 재련소로부터 비롯된 그 중금속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아주 신빙성 있는 그런 거 의혹과 의심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그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안동댐에서 잡힌 물고기 속에는 수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이런 그 기업이 있다. 그것도 1,300만 그 영남 주민들의 가장 수원, 상류인 생명 젖줄인 거 최상위예요. 굉장히 이제 이런 사건이 하나씩 터지면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처럼 뭔가 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페놀 방류도 아직도 종종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어떤 대기업에서 페놀 등의 오염 물질이 포함된 방류를 한 번 사고가 아니고 계속 몇 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방류를 해서 1,509억 원의 가진금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근처에서는 암 환자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뭔가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사회적 제도와 장치가 존재해야 되는데 여전히 없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천에서 지난해 그 건설 현장인데 쌓아놓은 그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페놀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이 됐습니다. 기준치의 무려 45배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또 그 방치 매립장이 성주, 구미, 포항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비단 한 기업, 어떤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참 더 경각심이 드는데요. 성주 그 산업단지 내에 이런 거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 업체가 지금 1만 7천 톤의 산업 폐기물을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2013년부터 2026년도까지 거의 13년 동안 사업을 하도록 전국에 있는 산업 폐기물을 모아서 그 가져와서는 여기에 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가를 받아놓고는 네. 13년도부터 이제 4년 뒤인 2017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립 용량의 95%를 채워요. 그 4년 만에 돈을 거진 다 벌었다는 얘기죠. 네. 네? 벌고는 바로 부도를 내요. 그리고 부도를 폐기물은 내면서 방치되는. 부도를 내기 전에 사후 관리 이행 보증금이라고 있어요. 예. 사후 매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침수를 안정화시키고 말하자면 어떤 오염물이 안 되도록 관리하는데 이 돈이 이 업체는 77억 원이었는데 36억 원을 내고 41억 원을 안 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도가 난 이 상황에서 일을 받도 못하고 부도 내고 정직하고 뭐 고스란히 이 그 피해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안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곳에서부터 15km 밑에가 우리 대구, 성주, 고령에 치수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그 산업 폐기물 중에서 사람한테나 또 환경에 아주 그 맹독성을 지니고 있는 그 지정 폐기물 네. 이런 부분들을 또 처리하는 데가 따로 있는데 여기는 99%가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서울도로 터져 나오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도에 허점이 있다기보다는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연과 사람한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그 사업들은 비단 환경뿐만 아니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공공이 주체되는 공공성을 띈 그런 주체가 시설 운영이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모두의 안전을 벌면 위해서. 튀고 예. 그 먹튀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게 선거 기간이 되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원래 사회적 상식이죠. 예.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와닿지 않거든요.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관님은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뭐 경제부총리, 그것도 부총리야, 교육부총리 이런 사람을 자주 TV에서 보고 이해를 하고 환경부 그거는 좀 뭐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뭐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좀 되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환경 소중한데 딱 10초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얘기하냐? 먹고 사는 게 바쁜데? 아마 그런 것이 이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환경을 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항상 환경 문제는 좀 부차적 문제, 급한 문제 해결하고 나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환경운동을 쭉 하면서 가장 그 좀 긴요하게 필요하게 느꼈고 또 아쉽게 느꼈던 것이 국민들에 대한 정치 교육입니다. 예. 정치라는 게 꼭 그
여의도 거기만 입성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은 경제도 당기고 사회 뭐 여러 가지 당겼지만 그 환경도 중요한 그 한부에 당기는 거거든요. 예. 또 내가 살는 지역 사회 환경 정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건 어릴 때부터라도 그렇게 하고는 또 그걸 이제 공동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이런 사회적 공론과 대화의 장을 어릴 때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큰 사람이 머리가 크고 난 이후에 너 이런 거 관심 가져라 해봐라 할 때는 이미 가정도 가지고 자기 개인 삶 살기도 바쁜데 내 지역사회 뭐 또 우리 시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조기교육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건 정치적인 마인드를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요즘에는 그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도 있고 학생들도 그래서 기후 파업이라고 적극적으로 그렇죠. 또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환경 문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가 뭘 고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전한 환경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방송을 보고 요구를 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또 시민의 품격 방송을 보고 기관에 연락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 환경 문제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이라는 것이 모여서 강이 되고 또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 이렇게 좀 넓게 확대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작이 또 오늘 우리가 나눠본 가장 또 중요한 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오늘 방송이 계속 시민의 품격인데 정말 시민의 위기다.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기를 정말 직시하고 정말 예방하고 후손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게 우리가 그 방법을 고민하는 게 시민의 품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지금 강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취수원을 바꾸려고 하고 있죠. 네? 이거는 환경오염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회피해가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소중한 물, 앞으로도 영원히 깨끗한 물을 우리 시민들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봅니다. 한 점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당장의 나의 생활부터 조금씩 변화해 나가야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시민의 품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시민의 품격을 높일 만한 우리 지역 가까운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